에드워드 소프, 카지노와 월스트리트를 정복한 수학자. 당신이 만약 수학 공식 하나로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들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같은 방법으로 월스트리트에서 30년간 연평균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소프,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호기심 많은 소년. 1932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오클리 소프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분해하고 싶어 했죠. 시계, 라디오, 장난감. 어머니는 종종 그가 집안의 모든 물건을 부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항상 그것들을 다시 조립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공황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 소프의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어린 에드는 공공도서관을 자신의 놀이터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학, 수학, 철학책들을 탐독했죠. 고등학교 시절 소프는 이미 화학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지하실을 실험실로 개조했고 때로는 위험한 실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폭발성 화합물을 만들다가 작은 폭발 사고를 일으켜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그에게 과학적 사고방식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장, UCLA에서의 각성. UCLA에 입학한 소프는 물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50년대 초 대학 캠퍼스는 전후 낙관주의로 가득했고 과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소프는 이 분위기 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성장했죠.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1955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학으로 전공을 바꿨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이었습니다.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언어였고 패턴을 찾아내는 도구였으며 무엇보다 확률과 기대값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박사과정 중이던 어느 날 소프는 MIT에서 온 동료 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학생은 카지노 게임, 특히 블랙잭에 대해 이야기했죠. 교수님들 중에 블랙잭을 이길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실제로 증명하지는 못했죠. 그 순간 소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확률론의 실전 응용이었고 패턴 인식의 완벽한 테스트베드였습니다. 그날 밤 소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카드 조합과 확률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죠. 3장, 블랙잭의 비밀을 풀다. 1958년 소프는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논문 주제는 함수 해석학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블랙잭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MIT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랙잭이 순수한 운의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지노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블랙잭 테이블을 운영했죠. 하지만 소프는 다르게 봤습니다. 블랙잭에는 다른 카지노 게임과 구별되는 결정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룰렛이나 주사위 게임에서는 매 게임이 독립적입니다. 이전 결과가 다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하지만 블랙잭은 달랐습니다. 덱에서 카드가 나올 때마다 남은 카드의 구성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플레이어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소프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덱에 10과 에이스가 많이 남아있다면 플레이어에게 유리할까, 딜러에게 유리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플레이어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죠. 왜냐하면 플레이어는 블랙잭이 나왔을 때 1.5배를 받지만 딜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딜러는 16 이하에서 반드시 카드를 받아야 하는데 높은 카드가 많으면 버스트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뇌로 52장의 카드 조합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소프는 IBM 704 컴퓨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지만 오늘날의 스마트폰보다 계산 능력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몇 달간의 프로그래밍과 시뮬레이션 끝에 소프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카드 카운팅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론적으로 카지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른 법이죠. 사장 라스베이거스 첫 원정. 1961년 봄 소프는 1만 달러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죠. 그는 2명의 동료와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 첫 번째 카지노에 들어섰을 때 소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슬롯 머신의 소리, 담배 연기. 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블랙잭 테이블에 앉자 그의 두뇌는 즉시 계산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소프의 시스템은 간단했습니다. 낮은 카드가 나오면 플러스 1, 높은 카드가 나오면 마이너스 1, 중간 카드는 0. 이 러닝 카운트를 남은 덱수로 나누면 트루 카운트가 나옵니다. 트루 카운트가 높을수록 플레이어에게 유리하고 이때 배팅을 늘리는 것입니다. 첫 세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소프는 약 500달러를 땄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소프는 더 큰 배팅으로 시작했습니다. 카운트가 높을 때는 최대 배팅을, 낮을 때는 최소 배팅을 했습니다. 카지노 직원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젊은 동양인 남자가 이상하게 집중해서 게임을 하고 배팅 금액을 계속 바꾸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피트보스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소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피트보스는 몇 분간 그의 플레이를 지켜보다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소프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소프는 2,000달러를 땄습니다. 다음 날은 3,500달러.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2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투자금의 2배였죠. 하지만 카지노들도 점점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5장 비트 더 딜러 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돌아온 소프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상과 공유하면 어떨까? 1962년 소프는 비트 더 딜러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카지노 게임에 대한 최초의 수학적으로 엄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드 카운팅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도 포함시켰습니다. 출판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수학책이 누가 사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십만 부가 팔렸습니다. 갑자기 전국의 수학자들, 대학생들, 그리고 도박꾼들이 라스베이거스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소프의 시스템으로 돈을 벌고 싶어 했죠. 카지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수백 명의 카드 카운터들이 그들의 테이블에 나타난 것입니다. 수익이 급감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대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카지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셔플을 더 자주 하거나 여러 덱을 사용하거나 의심스러운 플레이어를 쫓아내거나 일부 카지노는 블랙잭 규칙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고객들이 항의했고 일부 카지노는 규칙 변경을 철회해야 했죠. 소프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TV쇼에 출연했고 신문 인터뷰를 했으며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블랙잭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는 이제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장 월스트리트로의 진출. 1960년대 중반 소프는 뉴멕시코 주립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었지만 그의 호기심 많은 마음은 새로운 도전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바로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소프는 워런트 신주인 수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워런트는 일종의 옵션으로 특정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는 이것이 블랙잭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 다 확률과 기대값의 게임이었죠. 소프는 워런트의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루이 바첼리에의 초기 연구와 브라이언 모션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워런트가 잘못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워런트의 가치는 기초 자산 주식의 가격, 행사 가격, 만기까지의 시간, 변동성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프는 컴퓨터를 사용해 이 계산을 자동화했고 시장 가격과 이론 가격의 차이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평가된 워런트를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워런트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소프는 해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워런트를 사는 동시에 기초 주식을 공매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 가격의 방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1967년 소프는 자신의 돈으로 작은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그는 17%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던 해였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장 프린스턴 누포트 파트너즈의 탄생. 1969년 소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제이리건이라는 투자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프린스턴 누포트 파트너즈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퀀트 헤지펀드 중 하나였습니다. 소프는 동부의 프린스턴에, 리건은 서부의 뉴포트 비치에 사무실을 두었습니다. 두 사무실은 전용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설정이었죠. 펀드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잘못 가격이 책정된 증권을 찾아내고 해지를 통해 시장 위험을 제거하며 작은 차익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것. 이것은 블랙잭에서 배운 교훈의 완벽한 응용이었습니다. 작은 우위라도 반복하면 큰 수익이 된다는 것.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컴퓨터는 느렸고 데이터는 불완전했으며 거래 비용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소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계속 개선했고 새로운 전략을 추가했습니다. 워런트 외에도 소프는 전환사채에 주목했습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이지만 일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옵션의 일종이었고 따라서 잘못된 가격 책정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소프의 접근법은 철저히 수학적이었습니다. 그는 감이나 직관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데이터와 확률로 증명되어야 했죠. 이것은 당시 월스트리트의 주류 접근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재무제표를 읽고 경영진을 만나고 느낌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프린스턴 누포트 파트너즈는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시장이 침체된 시기에 말이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펀드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8장 블랙숄즈보다 앞서다. 1973년 피셔 블랙과 마이런 숄즈는 옵션 가격 결정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식은 금융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여겨지며 숄즈는 이 업적으로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프는 이미 1960년대 후반에 유사한 공식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워런트 가격 결정 모델에서 블랙숄즈와 본질적으로 같은 통찰을 얻었던 것입니다. 차이점은 소프가 학술 논문을 쓰는 대신 실제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경쟁자들에게 자신의 비밀 무기를 알려주겠습니까? 블랙숄즈 공식이 발표되었을 때 소프는 흥미롭게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 공식이 우아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변동성을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았죠. 소프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거래 비용, 세금, 배당금 등 실제 시장의 마찰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보다 실용적으로 유용한 모델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옵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소프의 펀드는 이 새로운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잘못 가격이 책정된 옵션을 찾아내고 델타 해칭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꾸준히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9장 통계적 차익 거래의 마법. 1980년대 들어 소프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통계적 차익 거래 또는 페어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두 주식을 찾아 한쪽이 일시적으로 다른 쪽보다 많이 올랐을 때 비싼 것을 팔고 싼 것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주식은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 포지션을 청산하면 수익이 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와 펩시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의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였죠. 만약 어느 날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10% 더 올랐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과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카콜라를 공매도하고 펩시를 매수하면 두 주가가 다시 수렴할 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소프는 수백 개의 주식상을 동시에 모니터링했고 복잡한 통계 모델을 사용해 언제 거래할지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프린스턴 누포트 파트너즈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들은 최신 컴퓨터를 구입했고 프로그래머를 고용했으며 실시간 데이터 피드를 구축했습니다. 사무실은 작은 기술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소프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 대신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라. 그는 주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맞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관련된 증권들 사이의 가격 차이를 찾았고 그 차이가 좁혀질 때 수익을 냈습니다. 이 접근법의 아름다움은 시장 방향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소프의 펀드는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시장이 20% 이상 폭락했을 때도 프린스턴 누포트 파트너즈는 수익을 냈습니다. 10장 위기와 극복.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9년 소프의 파트너 제이 리건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이컬 밀컨과 드렉설 버넘 램버트를 겨냥한 더 큰 수사의 일부였습니다. 소프 자신은 어떤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완전히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했고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1989년 말 소프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린스턴 누포트 파트너즈를 청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펀드는 20년간 연평균 19.1%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단 한 해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죠. 그것도 수수료를 제한 후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소프에게 이것은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50대 중반이었고 금전적으로도 충분히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11장 켈리 기준과 리스크 관리. 소프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뛰어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켈리 기준이 있었습니다. 켈리 기준은 1956년 벨 연구소의 존 켈리가 개발한 공식으로 장기적으로 자본을 최대화하기 위해 얼마를 베팅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공식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FBP-QB. 여기서 F는 베팅할 자본의 비율, B는 승률, P는 이길 확률, Q는 질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 60% 확률로 이기고 40% 확률로 지는 게임이 있고 이기면 1대1로 돈을 받는다면 켈리 공식에 따르면 자본의 20%를 베팅해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베팅하면 성장이 느리고 이보다 많이 베팅하면 파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소프는 이 공식을 블랙잭에서 처음 적용했습니다. 카드 카운트가 높을 때 그는 켈리 공식이 제한하는 만큼 베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빠르게 자본을 늘릴 수 있었지만 동시에 파산 위험도 최소화했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프는 각 포지션의 기대값과 위험을 계산하고 켈리 기준에 따라 자본을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는 절반 켈리를 사용했습니다. 즉 켈리 공식이 제한하는 양의 절반만 베팅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켈리 공식은 당신이 확률을 정확히 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확률을 추정할 뿐이죠. 만약 확률을 과대평가하면 풀 켈리는 너무 공격적이 됩니다. 절반 켈리는 이런 추정 오류에 대한 안전 마진을 제공합니다. 이 접근법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프린스턴 누포트 파트너즈는 20년간 단 한 분기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은 매우 낮았고 수익은 꾸준했습니다. 이것은 켈리 기준의 힘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12장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1980년대 초 소프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버핏은 이미 유명했지만 오늘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소프는 버핏의 투자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접근법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달랐습니다. 버핏은 가치 투자자였고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했습니다. 소프는 퀀트 투자자였고 수학 모델을 사용해 단기 차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 이용했고 둘 다 리스크 관리를 중시했으며 둘 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프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샀고 수십 년간 보유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식은 수백 배 상승했고 소프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서 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버핏은 소프의 수학적 접근법을 존경했고 소프는 버핏의 사업 통찰력을 존경했습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이지만 둘 다 시장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장 마더 펀드의 사기. 1990년대 소프는 또 다른 투자 사기를 목격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목격한 것이 아니라 직접 폭로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롬 코지엘이 운영하는 마더 펀드였습니다. 코지엘은 투자자들에게 연 2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소프는 즉시 의심했습니다. 보장된 20% 수익? 그것은 너무 좋아서 사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소프는 코지엘의 투자 전략을 분석했고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익률은 조작되었고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죠. 소프는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SEC는 소극적이었지만 소프의 집요한 노력 끝에 결국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97년 코지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했고 사기꾼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4장 버니 매도프 사기를 간파하다. 하지만 소프가 폭로한 가장 유명한 사기는 버니 매도프였습니다. 2000년대 초 매도프는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투자 펀드는 수십 년간 꾸준히 10에서 12%의 수익을 올렸고 단 한 해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도프를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프는 달랐습니다. 1991년 어느 파티에서 소프는 매도프의 투자 전략에 대해 들었습니다. 매도프는 스플릿 스트라이크 전환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주식을 사고 풋 옵션을 사고 콜 옵션을 파는 전략이었죠. 소프는 즉시 의심했습니다. 그는 옵션 거래의 전문가였고 그 전략으로 매도프가 주장하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죠. 변동성이 너무 낮았고 수익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소프는 몇 가지 간단한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매도프가 정말로 그의 전략을 사용한다면 그는 막대한 양의 옵션을 거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옵션 시장의 전체 거래량을 봤을 때 그런 규모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프는 몇몇 투자자 친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매도프에게 투자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일부는 그의 조언을 따랐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매도프는 너무 유명했고 너무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중에 매도프의 사기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인출하려고 했을 때 매도프는 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650억 규모의 폰지 사기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투자 사기였죠. 소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2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쓴맛을 느꼈습니다. 왜 아무도 듣지 않았을까? 사실 해리 마코폴로스라는 다른 분석가도 SEC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SEC는 무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대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소프의 수학적 분석이 옳았고 감정과 평판에 의존한 다른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15장 웨어러블 컴퓨터와 룰렛. 소프의 혁신은 금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 그는 또 다른 놀라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웨어러블 컴퓨터를 만든 것입니다. 소프는 물리학자 클로드 셰넌, 정보 이론의 아버지와 협력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룰렛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룰렛은 블랙잭과 다릅니다. 순수한 확률 게임이고 카지노의 우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소프와 셰넌은 물리학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공의 속도와 룰렛 휠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공이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신발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발가락을 움직여 데이터를 입력했고 컴퓨터는 예측을 계산해 진동으로 알려주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것은 SF 같은 기술이었죠. 소프와 셰넌은 실제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장치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카지노의 우위를 없애고 오히려 플레이어에게 약간의 우위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치가 자주 고장났고 사용하기 불편했으며 발각되면 카지노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상업적으로 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기술과 물리학으로 운의 게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웨어러블 컴퓨터는 나중에 구글 글래스나 애플 워치 같은 현대 웨어러블 기술의 선구자로 인정받습니다. 소프는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혁신가였습니다. 16장 건강과 장수에 대한 접근. 소프는 돈을 버는 것만큼 건강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학적, 과학적 접근법을 건강과 장수에도 적용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소프는 비타민과 영양 보충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이너스 폴링, 노벨상 수상자의 비타민 C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졌고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소프는 자신의 몸을 실험실로 삼았습니다. 그는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다양한 보충제를 시도하며 결과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접근법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 그는 또한 운동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했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했습니다. 그는 심혈관 건강을 모니터링했고 최적의 운동 강도를 계산했습니다. 식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소프는 설탕과 가공식품을 피했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는 칼로리 제한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결과는 소프는 90대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입니다. 그는 여전히 테니스를 치고 수영을 하며 지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그의 장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 접근과 꾸준한 실천의 결과입니다. 17장 교육과 자선활동. 소프는 부자가 되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교육과 자선활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UC 어바인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소프홀은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 수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설립했습니다. 그는 젊은 학자들이 자신처럼 지적 호기심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소프는 또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반인들이 투자에 대해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사기의 희생자가 되거나 나쁜 투자 결정으로 돈을 잃습니다. 소프는 그의 책과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올바른 투자 원칙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의심하라.
리스크를 이해하라. 분산 투자하라. 수수료에 주의하라.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이것들은 복잡한 수학 없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원칙들입니다. 18장 어맨포올 마켓츠 출간. 2017년 85세의 나이에 소프는 자서전 어맨포올 마켓츠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그의 놀라운 인생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블랙잭에서 월스트리트까지,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버니 매도프까지. 책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소프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학과 과학을 이용해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소프의 메시지는 단순히 수학을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는 지적 정직성, 비판적 사고, 그리고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프는 또한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썼습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있고 돈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실수에서 배웠고 시스템을 계속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소프의 겸손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운이 좋았다는 것, 좋은 스승들과 파트너들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19장 현대 퀀트 투자에 미친 영향. 오늘날 소프의 영향은 월스트리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퀀트 투자는 이제 주류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투시그머, 시터델, 디쇼 같은 헤지펀드들은 모두 소프가 개척한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펀드들은 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컴퓨터 파워를 사용해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며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합니다. 이것은 모두 소프가 1960년대에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의 퀀트 펀드들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대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거래 속도는 마이크로초 단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같습니다. 감정 대신 데이터를 사용하라.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비효율성을 찾아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라. 작은 우위라도 반복하면 큰 수익이 된다. 이것들은 모두 소프의 교훈입니다. 20장 유산과 교훈. 에드워드 소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지적 호기심의 힘입니다. 소프는 평생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블랙잭에서 시작해 옵션, 통계적 차익거래, 건강과 장수까지.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둘째, 학제 간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소프는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금융을 결합했습니다. 그는 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다른 분야에 적용했습니다. 블랙잭에서 배운 확률 이론을 투자에 적용하고 물리학을 룰렛에 적용했습니다. 이런 크로스오버가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의 절대적 중요성입니다. 소프는 언제나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보다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켈리 기준, 해칭, 분산 투자. 이 모든 것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비판적 사고와 회의주의입니다. 소프는 전문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분석하고 직접 계산하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여러 투자 사기를 간파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소프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우위를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의 힘을 알았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정직성과 윤리입니다. 소프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만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내부자 거래나 시장 조작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기를 폭로했고 공정한 시장을 옹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소함과 균형입니다. 소프는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보다 가족, 건강, 지적 추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에필로그 수학자의 승리. 에드워드 소프는 2020년대 현재도 캘리포니아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장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그의 여정은 놀랍습니다. 시카고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호기심과 수학으로 무장해 카지노와 월스트리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블랙잭의 신화를 깼고 퀀트 투자를 개척했으며 무수한 사기를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은 이해될 수 있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며 올바른 도구와 접근법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믿음. 소프는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성과 끈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수학이 단순히 교실의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 모든 것을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규칙을 깼지만 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소프. 카지노를 이긴 수학자. 월스트리트를 정복한 교수. 웨어러블 컴퓨터의 선구자. 투자 사기의 폭로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 학습자.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당신도 놀라운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수학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손에서 그것은 마법만큼이나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소프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에드워드 소프의 이야기입니다. 확률을 계산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낸 한 수학자의 여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를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